그렇습니다. 네 분께서 이미 현안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짚어주셨습니다만 글로벌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스럽다로 지금 보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가계부채 문제 좀 상당히 심각하고요. 이게 직결되어 있는 것이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라든가 소득 불균형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당이 현재 우리 그 경제 현실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말씀을 공통 질문으로 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식, 진단이 나오면 자유토론에서 해법도 나오리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해서 사회적 공통 질문 먼저 국민의당 최이백 의원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불공정, 불평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현재 이제 가장 당면한 현안으로서는 오늘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있겠고 두 번째가 이제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1200조가 넘었고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곧 있으면 1500조까지 넘어올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또한 이제 그 내용에는 부동산 문제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어떤 밑바탕이 될 수 있는 투자,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부동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정책 당국자들이 가장 쉽게 힘을 써서 움직여서 경제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유혹의 대상이 또한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는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구조적 문제는 당면의 현안 과제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종과 해운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 혈세가 이미 수조 원이 들어갔고, 앞으로도 수조 원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구조조정 방식이 맞느냐, 이거는 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산업들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 동력이 될 수 없다라는 문제까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신성장 산업을 찾기 위한 노력까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총선 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새로운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육혁명, 기술혁명, 그리고 창업혁명, 신성장 산업의 육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준비하고 있고, 또한 올해 예산심의와 법안심의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수아 의원님. 예, 제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실제 이 경제 문제도 어디에서 원인이 있느냐, 그 원인을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문화융성경제 참 단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적으로 나라 경제 망쳐먹은 것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야기합니다. 해외 순방 다니면서 수많은, 심지어 제가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요, 우간다, 케냐, 에티오피아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난민 사업까지 소위 비선 실세들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정말 글로벌 이야기하면서 해외 순방 다니면서 글로벌하게 국제적 망신시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경제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정치와 경제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대통령을 하야 하는 것이 이 불확실한 문제를 먼저 제거하는 것이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1차적 과제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가계부채입니다. 빚 주고요, 돈 빌려주고 집 사라 해가지고 전세값 폭등했고 아파트값 폭등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어서 들어서서요, 14번이나 부동산 정책 냈습니다. 그것으로 경기 부양해보겠다는 70년대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계부채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제2의 IMF 위기, 가계부채로 인한 IMF 위기론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미국 금리가 지금 인상이 된다면
저금리 6번이나 해서 1.25%까지 내려간 이 저금리 구조로 해서 돈 빌려주고 해서 가계부채 낸 부분은 지금 폭탄을 우리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사태가 우리한테 안 오란 보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박용진 의원님. 경제 상황, 아까 제가 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경제 상황이 비상 상황인데 어느 수준까지 가고 있느냐면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다. 청년 실업의 문제, 금리 인상 문제, 가계 부채의 위기, 수출 하락, 그리고 5대 기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까지 정말 난제가 얽히고 설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또 암울하게 우리 경제를 뒤엎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신정경 유착입니다. 경제 권력과 재벌이 결탁해서 만들어낸 경제적 특권과 시장의 불공정한 반칙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자랑, 그리고 세계 굴지의 기업이 어쩌다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비싼 말이나 사주고 그 뒤치다거리나 하는 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핵심에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제왕적인 대통령 제도라고 하는 속에서 대통령의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비선 실세에게 접근하면 시장에서의 불공정과 반칙 행위를 계속해서 향유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의 세습, 경영권의 황제적 경영권의 세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재벌의 황제 경영과 제왕적 대통령 제도가 엉켜서 만들어진 이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답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제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지금 대한민국을 돌이켜보니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양한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법안들이 통과되어야 될 때는 새누리당의 반대를 또 넘어서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촉구하고 이야기할 때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이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실을 모르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벌의 편을 들고 재기업의 편을 들고 정경유착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점은 제가 반드시 여기서 지적을 해두고 싶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협심해서 반드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우리 경제의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데 앞장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이제 마지막 답변입니다. 새누리당 최연혜 의원께 기회드리죠. 세계 경제가 위축돼서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6% 감소했고 10월에는 18%나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 52%, 휴대폰이 31% 급감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 리콜 사태, 그리고 현대자동차 파업의 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 경제를 이끌어가던 휴대폰 왕국 노키아가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 것은 글로벌 무한 경쟁에서 밀려난 기업과 국가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의 이야기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제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히 변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한진해운 사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산업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위 잠룡으로 불리는 몇몇 야당의 대권 주자들을 보면 마치 사회가 깨끗해지기만 하면 경제는 저절로 좋아진다는 식의 좀 순진하고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야말로 전 세계의 모든 나라, 모든 지도자가 다 고심을 거듭하며 해법을 찾고 있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제야말로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제 판가름난 미국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것을 보더라도 정말 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성추문과 온갖 막말 스캔들을 이긴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새로이 질서가 들어서게 될 신고립주의, 또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등으로 인해 이제 벌어지게 될 세계 경제 질서의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한국 경제가 풀어나가야 할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정치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발목 잡아왔다는 또 국민들의 비판도 있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경제가 모두라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회적 공통 질문에 대한 네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바로 자유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네 분께서는 상대방 시간까지를 포함해서 시간은 좀 안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사회자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문제 제기를 여러 가지를 해주셨습니다만 소주제를 뭐 굳이 나누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를테면 이제 심각한 주제로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이 위기와 관련해서 이제 제안이 나왔고요. 또 이를테면은 그 노동 문제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뭐 시간이 많다면은 꼭 분리해서 나가겠습니다만 뭐 서로 연결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좀 강조점을 뭐 두고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은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부동산과 가계 부채 문제.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들 보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좀 자유토론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분이 먼저 시작해 주셨습니다. 예, 이번엔 저 세 분이 동시에 들으셨는데 예, 저 시간이 제일 많이 남으신 분께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이백 의원인데. 예. 예. 이제 부동산 문제에 앞서 윤수아님도 이제 빚내서 집 사라라는 이제 정책이었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요. 인위적인 부동산 부양을 통해서 아무튼 경제를 좀 이렇게 성장률을 높여보려는 그런 유혹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장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굉장히 단기적인 그 안목을 가지고 이제 정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값이 뛰어지고 가수요, 투기 수요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공급을 늘렸는데 집값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공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덩달아 기존 주택의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상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재의 과정에서의 그 부동산 시장의 이제 왜곡 현상을 제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2013년에 이제 4.1 대책으로 내놨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보금자리 주택,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 가장 그나마 효과 있고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했던 보금자리 주택에 대해서는 공급 물량을 축소한 바가 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기업형의 어떤 주택 공급을 유리하게 해주는 정책들이 이루어졌고요. 하나같이 큰 틀에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규제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게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을 공급을 늘리겠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결국은 집값을 더 띄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투기 심리와 가수율을 잡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가계부채 역시 이제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 국민의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제 대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규제를 완화해줬던 것을 제자리 찾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청약 규제를 완화했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강화를 해야 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면서 오히려 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투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이제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간을 더 2년으로 확대를 해서 청약 규제를 좀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한 전매를 이제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또 규제를 완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역시 결국은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 다시 전매를 금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되고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기 수요가 많은 지역들을 중심으로 먼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좀 더 시장이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재당첨 규제도 완화를 하였습니다. 비투기 과열 예. 지구에는 민영주택 그 재당첨 제한 기간을 5년으로 있었던 것을 폐지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두 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또한 다시 규제를 강화를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투기 또는 과열을 잠재우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이 부분이
가계부채까지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서 유명한 서프라임 모기지론으로 미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된 것도 역시 가계대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분기에요. GDP 대비해서 88.8%의 가계부채 비율. 이거 주요 42개국 중에서요. 세 번째로 높은 비율입니다. 미국이 70%대입니다. 일본도 60%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지금이라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최배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풀 것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전매권 매매라든가 이것을 제한을 해야 되고요. 또 후부장제도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DTI, LTV 이 부분도요, 다시 조정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30대, 40대 가계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30대의 경우에 10조 원, 전분기 비해서, 이건 뭐 절대액이 아니라 증가분입니다. 10조 원의 가계부채가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50대도 문제입니다. 특히 뭐 임금 피크제, 조기 은퇴 이렇게 하면서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점하고 또 다시 갈아타고 하면서요. 이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부채가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50대, 60대까지 확대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특단의 조처를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방금 윤서화 의원님께서 30대, 40대 가계대출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 걱정하셨는데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무려 전세값이 7천만 원이나 다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했고 또 이것을 평범한 30, 40대 가장들이 과연 이렇게 2년 만에 7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빚 말고는 답이 없죠. 어머니 아버지에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빚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경기 부양책으로서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서민 주거 안정용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그로 인해서 소득이 늘어날 거다, 경기가 활성화될 거다. 그러면 가계부채도 위험함이 좀 줄어들 거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실패입니다. 가계부채만 더 늘려놨고요. 부동산 경기에는 값만 올랐지 경기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전체 총량을 줄여나가는 방식의 정책 전환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성과연봉제와 관련된 것인데요. 어느 나라도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임금 체계에 대해서 정부가 지침을 내리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과연봉제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그것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도 않고 또 시행했을 때 부작용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가 저성과자의 퇴출 그리고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근로기준법 94조를 어겨가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산업 현장이 불안해지고 노사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성과자로 치자면야 박근혜 정부처럼 성과가 없는 저성과자가 어디 있습니까? 퇴출 대상은 박근혜 정부이거나 박근혜 정부의 경제팀이지 우리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정부 지침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부동산과 가계대책 문제를 시작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성과 연봉제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최은혜 의원님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발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일단 부동산과 가계대책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과 연봉제도 가든지 그것은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가계 부채가 좀 최근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희도 아주 주목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면밀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렇게 가계 부채가 증가하는 배경에는 그 부동산 시장, 그 부동산 대책과 관련이 없지 않습니다.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그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사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우스 푸어, 또 렌탈 푸어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그 서민들의 그 주거 여건이 악화되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규제 완화를 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약간의 정상화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가계 부채가 이렇게 양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질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증가되는 가계부채의 약 절반 정도가 소위 말하는 아파트 분양 시에 받는 집단 대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관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대출의 성격이 옛날에는 과거 일시 상환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분할 상환 그리고 또 고정금리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 있어서 대출 관행이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가계 대출 연체율이라든지 BIS 비율이라든지 또 상환 능력 평가를 해보면 상환 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는 가구도 또 70%가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면밀하게 보면서 또 걱정을 하면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범위에 아직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LTV나 DTI 등을 좀 도로 강화해야 한다 하는 주장을 하시고 다른 여러 가지 대책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아주 저희가 귀담아 듣고 참조해야 될 만한 좋은 대책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LTV나 DTI 같은 것을 다시 강화를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2금융권에서 이제 대출을 받다 보면 오히려 이자 부담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정말 여러 가지 파급 효과와 연관 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그런 미세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실수요자의 그런 주택 거래와 매매는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하고 해서 부동산이 경기가 또 너무 냉각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되 투기 수요, 과열된 지구에 대해서는 맞춤형 대책을 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신 여러 말씀들은 저도 더 공부도 하고 또 이미 제가 제안하신 거 많이 본 적이 있는데 더 연구를 해서 하여튼 정부와 긴밀히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최영래 의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최근에 발표한 이제 정부 대책을 그대로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부동산과 가계 대출 문제, 부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인식에 대해서 조금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규제가 완화돼서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고 빚을 조금 늘어났지만 오히려 이제 LTI, DTV를 줄이면은 오히려 잘못돼서 이제 빚을 줄이기 위해서 제2금융권으로 간다거나 부채 부담이 늘어난다는데, 결국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어느 정도 빚을 계속 유지하라는 식의 이제 말씀으로 지금 들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좀 정부하고 새누리당 여전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부동산 관련 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 중요한 거는 신용대출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가계에서 신용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소득이 부족해서 생활자금을 쓰기 위한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대출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뭐 DTI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미온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결국 이제 신용대출에 대한 문제점은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계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총선 때도 많이 얘기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려가야 된다는 그런 여러 진보 진영의 얘기도 있었고요. 또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그런 일자리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대안들을 국회에서 좀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 야당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잘 거기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예. 네. 제 말씀을 조금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 가계 부채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저희는 아직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면밀히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빚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그런 서민들의 정말 영세한 서민들의 어떤 이자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우리가 그런 다양한 파급 효과를 검토하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지금 뭐 이 정도 부동산과 가계 대책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아니면 더 논의를 이어가실 게 가계부채 말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노동 문제 네, 예, 네,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 네, 사실은 말씀하셨기 예, 때문에. 성과 연봉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리로 넘어가죠. 예. 네, 이제 뭐 가계 부채 특히 부동산 중심의 이런 한국 경제의 문제 그리고 재벌 중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정치가 다 맞닿아 있죠. 한 가지 아마 최 의원님이 사장님으로 계실 때 하시지 않았나요? 임금 피크제 네, 도입하셨죠? 도입했습니다. 네. 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하고요. 대기업에도 인센티브 주고 한다면서 임금 피크제 명목을 가장 삼은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임금 피크제 이후로 청년 일자리요 13.8% 줄어들었습니다. 임금 피크제 공공기관 도입하라고 해가지고 은퇴연령하고 임금 잘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청년 우리 자녀들 일자리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까 박용진 의원께서도 지적했는데 지금 이번 성과 연봉제 그 문제 때문에 철도 파업이 4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은혜 의원님께 좀 중재 좀 해가지고요. 좀 빨리 좀 해결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 성과 연봉제는 그 과정이요. 제가 쭉 다녀봤습니다. 이 사회를 불법 탈법을 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일개 행정 지침, 고용노동부의 지침이 어떻게 상위법을 그러니까 이것은 반헌법적 행위인 겁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듯이 우리 노동자들의 부분을 성과 연봉제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완전히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것을 노조와 동의도 없이 노동자의 다수 동의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고요. 이 고용이 불안하면 밑에의 실물 경제 이 부분이 축소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내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수 경제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내수 경제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경유착하는데 저는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경밀착을 뛰어넘어서 정경일체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복합 쇼핑몰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K스포츠, 미르재단에 그렇게 재벌들이 갖다 준 저는 대가와 그 요구에 의해서 재벌 위주의 경제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소상이 다 죽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발상 자체를 대단히 저는 반국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철도, 병원, 공단, 이런 가스공사 이런 모든 공공기관은요 국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개념도 없이 반헌법적인 발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의원님. 제가 아까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정경유착이라고 말씀드렸고 해법으로 경제 민주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현혜 의원님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독대한 정황이 관련자들의 진술 혹은 증거자료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요, 어떤 재벌 총수가 있느냐면 검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수사했던 롯데그룹의 총수 신동빈 회장을 대통령이 독대했다고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요, 국민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검찰은 범죄 행위를 뒤지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요. 대통령은 그 해당 당사자를 따로 만나서 쑥떡공론을 서로 나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재벌은 민원을 제기하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재벌로부터 삥뜯기를 통해서 미르와 K스포츠 그리고 자신들의 부를 축적해 나갔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과정을 우리 국민들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청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중소기업이 노력을 해서 4차 산업혁명에 앞장서서 신기술을 만들면 뭐합니까? 재벌이 그 기술을 다 탈취해 가버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노력하면 뭐하겠습니까? 재벌들이 온갖 반칙과 특권을 동원해서 우리 경제를 억누르는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알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국민들의 그런 기대와 응원은 뒤로 한 채 정유라의 말이나 사주고 그 말에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비극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과연봉제 역시 대기업과 그 재계의 오래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민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부 정책으로 탈바꿈하고 또 거기에서 재벌로부터 별도의 돈을 받는 방식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했었다고 한다면 성과연봉제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도입 과정에도 여러 의혹이 있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방적인 강행은 중지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최 의원님 들을까요? 네. 다시 한번 잠깐 의혹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그런 의혹에 대해서 롯데 신동빈 회장이 자기는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언론에 밝힌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 연봉제 그 도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과 연봉제 도입은 세계 경제와 국가 경제라는 큰 틀에서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세계 각국의 경쟁 질서가 완전히 그 새로운 틀로 다시 변화하는 그런 중대한 변혁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 경쟁 하에서는 모든 나라와 모든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그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이는가 하는데 굉장히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 생산성의 그 향상이 아주 중요한 또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을 운영하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국가 경쟁력 평가를 한 지표를 좀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27위쯤 했는데,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의 효율성 또는 임금 결정의 유연성, 노사 간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등 노동 관련 지표들은 거의 그 100위권을 넘는 최하위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금 근로자 중에서 상당히 그 상위 그룹에 속해 있고 또 고용 안정성도 굉장히 그 높은 그런 이제 보장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해서 정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는 사람에게 조금 더 보상을 해준다는 이런 그 그래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이러한 성과 연봉제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그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지만 이 노동 생산성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고 그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무급이나 성과급을 도입하는 그런 그 트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공서열제가 가장 많이 시행된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이었는데 일본도 잃어버린 지난 20년이라는 그런 동안에 임금 체계를 많이 개편을 해서 연공서열제가 상당히 희석돼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 공공기관 근로자들 보고 철밥통이라는 말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성과 연봉제 같은 것을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노동 형태의 그런 개혁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현혜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여전히 그 독선과 일방적 소통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누이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지만 다른 야당 의원님들이 이 성과 연봉제 도입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급여 체계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같이 협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물을 얻어야 되지 일방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하라라는 지침을 주고 그것에 따라서 경영진들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그 임금 피크제를 이제 공공기관들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그 327개의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 앞서 윤소아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임금 피크제 도입했던 가장 큰 그 목표가 청년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327개 공공기관이 그 도입되는 당시에 102개의 그 공공기관은 청년 채용 목표를 설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225개가 채용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지금 제가 이번 국정조사 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 120개는 채용이 전무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제도들, 추진하는 정책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지금 노사 합의 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도 말씀은 되게 근사하게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뭐 효율성을 높이고 많은 좋은 말들로 포장해서 이루어지지만 정부의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런 일을 절대 진행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노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하고 싶은 말씀은 현재 조선업종, 해운업종 산업구조조정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최소한 현재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리해고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들을 같이 상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노동자들을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현재 금융당국과 뭐 산업은행 또 그다음에 경영진들은 일정 부분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자신들만 모여서 결정을 해서 노동자들에게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따라서 모든 현재 구조조정이나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저는 노사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원칙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괜찮으시면 윤 의원님 말씀을 듣고 선생님께 들어도 될까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의원님 그 성과연봉제가 세계적 지금 트렌드가 아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사하고요. IBM사에서 했다가 이미 폐기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성과연봉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노사 합의관이 자율적으로 해서 국회 내에서 사회적 합의를 해서 이 문제를 국민의 안전과 연결된 공공부분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성과연봉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조차도 없습니다.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건데 왜 이럴까요? 그 결과는 딱 하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알짜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서 먹으려고 하는 그 대자본의 대재벌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 길을 터주기 위한 전지 작업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과연봉제 문제를 단순히 임금체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공공재를 기업에게, 민간 기업에게 민영화하는 그 길을 터주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철밥통 이야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요, 철도도 원래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사화됐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일해온 늙은 노동자들입니다. 그들이 6천만, 7천만 받는 것, 그것이 어쨌다는 것입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낙하산 인사로 내려와가지고 수억씩 받는 거의 이사장들, 그 양반들 성과 연봉 이제 해야죠. 성과하면 거기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하고 노동자들한테 의견을 묻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성과 연봉제 부분은 불법이고 탈법이고 반헌법적인 것이다. 반노동자적인 것이다. 그래서 결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당장 그만두고 자율적인 교섭에 적극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우선 먼저 지휘와 국을 말씀하셨는데 성과 연봉제를 폐지했다고 이제 오해를 하고 계신데 한번 다시 물어보시면 성과 평가 방식을 개선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민영화 프레임과도 전혀 무관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또 공공기관의 사장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성과 연봉제로 그 연봉을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그 120개 공공기관이 그 성과 연봉제를 도입했는데 70개는 자율적인 노사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50개 정도는 그 지금 현재 뭐 하고 있고 이사회를 통해서 이제 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요. 또 2년 그 저희가 정년 연장을 작년에 다 했습니다. 그 공공기관들에 대해서 이렇게 2년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면서 그 청년 채용에 대한 우리가 그 인원수나 뭐 그 채용 규모를 다 그 이렇게 공지를 한 상황에서 그 청년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그 성과 연봉제를 통해서 이렇게 그 청년 고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2년까지 연공 서열제로 되면 그 초임자에 비해서 거의 3배가 넘는 그 봉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연봉자들에 대한 그 또 2년 그 정년이 연장되다 보니까 채용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청년 고용의 숨통을 터뜨리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꾸 저성과자 퇴출하고 연결을 시키는데요. 저성과자 퇴출과는 평가 방식도 다르고 전혀 다르다는 그런 그 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공무원 4급 이상은 이걸 시행하고 있고 우리 철도 공사 같은 그런 공공기관들도 2급 이상은 전부 이 성과 연봉제를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시행을 해왔는데 이 중에서 성과가 낮다고 해서 퇴출된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말씀으로 최현혜 의원께서는 주어진 23분을 모두 소진하셨습니다. 이제 나머지 3분께만 발언 기회가 있는데요. 예. 마무리 발언 삼아서 말씀을 쭉 드려야 마무리 발언은 좀 따로 있고요. 지금 제한된 시간을 충분히 쓰시면서 이 주제와 관련된 자유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반칙과 특권입니다. 이 반칙과 특권을 가장 잘 향유하고 있는 세력은 재벌 대기업들입니다.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재벌 대기업이 권력과 결탁해서 온갖 반칙을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것은요, 이 제왕적 대통령제도 문제고 또 황제 경영도 문제입니다만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래도 국민들이 선출이라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 경영의 핵심은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냥 물려주고요. 그 아들은 또 그 자기 밑에 아들에게 다시 그 경영권을 세습을 하는데 이건 어떠한 검증도 실력 검증도 거치지 않고 어느 국민도 잘 알지 못하는 채로 그러한 경영권이 세습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경제 대통령이라고 할 만한 대재벌의 대기업의 경영권을 능력도 없고 아무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가져갔을 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좋다. 대기업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기득권 측의 이런 생각과 주장은 반드시 이번에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측면은 바로 그런 점에서 제기가 되는 거고요. 경제 민주화의 또 큰 한 축이 바로 노동자들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그 경영에 반영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와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일방주의식으로 밀어붙이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산업 현장이 협력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노동 생산성이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현 정부가 재벌의 목소리와 민원에만 귀를 기울이고 대기업의 이야기만 정책에 반영하게 됐을 때 산업 현장은 조용할 날이 없을 거고요.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귀족노도로 몰아붙여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만 하더라도 정부 권력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그들이 일방적으로 경영하고 운영하다가 이렇게 엉망이 돼서 국가 경제에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고리들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내서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한 이런 경제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많은 의원들의 노력도 필사적입니다만 이거를 막기 위한 재계와 정경련의 노력도 역시 필사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새누리당의 노력도 필사적입니다. 이 필사적인 양측의 경쟁과 경합을 국민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봐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최이배 의원과 윤수아 의원이 공통적으로 38초씩 남겨두고 있는데 뭐 관련해서 한 말씀씩 더 하시고 마무리 정리할까? 발언이 예, 따로 있습니까? 마무리 발언 따로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럼 제가 먼저. 예. 앞서 우리 박용진 의원님께서 경제민주화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예. 제가 지난 약 20년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일해왔던 사람으로서 이번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을 처리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아까 전에 하나 말씀드렸던 그 내용 중에 이제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올해 너무 최저임금이 적게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노력 역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같이 진행이 될 것이고, 이거는 예. 가계부채 해결 문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최 의원께서도 주은 시간을 다 소진하셨고요. 이제 윤수아 의원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최 의원께서 노동자 과보 이야기 하시는데요. 우리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비정규직까지 포함해서 5.6년입니다. 근속 연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한국 경제의 앞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밑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과 이러한 부분들이 또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노동 문제가 아니라 경제 문제 전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더 쓰겠습니다, 제가. 아니요, 지금 여기까지 이제 주어진 시간을 다 쓰셨고요. 마무리 발언에서 그러면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공정성을 예, 위해서 예, 약속된 예. 시간이 예. 있으니까요. 다 세 분이 쓰셨고 박용진 의원이 15초가 남았는데 쓰시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성과에 따라서 연봉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 정부의 연봉은 얼마여야 합니까? 성과를 가지고 퇴출을 하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야말로 가장 첫 번째 퇴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오늘 다뤘던 그 주요 의제들은 실은 좀 충분히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많은 좀 아쉬움들이 남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체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당의 입장을 밝힐 부분이라든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마무리 발언에 담아서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무리 발언 지금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공평하게 1분 30초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 30초 내에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부터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상 못 드렸는데요. 농촌 문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0kg 한가마에 21만 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당선됐습니다. 지금요, 80kg 쌀 한가마니에 12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농민들 아우성입니다. 이 문제 대책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요,
남북관계에 있어서 개성공단 폐쇄 부분으로 해서 강대강 구도로 가고 또한 거기에 중소기업들 다 죽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의 쌀 문제나 이런 부분 해결하는데도 북에 보내자. 그래서 저는 그 특별 결의안까지 지금 한 40여 명의 동의를 받아서 해놓은 상황입니다. 강대강으로 전쟁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서로 협력하고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그 한중간의 경제적 두 재료가 있다. 개성공단의 문제와 쌀이라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걸 기대할 수 있느냐, 현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미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 의해서 이미 유고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나라의 경제와 정치의 정상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하야해야 되고 즉각 하야 선언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정의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년 봄 조기 대선을 위한 과도내각 수립이 돼야 된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은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응답 때 말씀을 드렸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습니까? 우리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안녕한 겁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겁니까? 왜 정윤회와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와 우리 아이들의 기회는 서로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제는 엄마 아빠가 돈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백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연줄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 아이에게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고 만 겁니까? 세상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을 더 힘들게 하고 짓눌러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공평한 기회를 박탈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일 국민 여러분들의 함성을 한 대로 모으는 일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정치권의 중구난방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렇게 불통으로, 정부 여당이 저렇게 고집으로 일관하고 있으면 국민 여러분이 나서셔야 됩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묵묵히 국민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 아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만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12일 광장에서 뵙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최은혜 의원께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3야당과 그 집권 여당인 제가 우리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에 이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국제사회의 개방화, 또 세계와 그 협력 체계는 이제 안개 속에 빠져들었고 강대국들의 자국 이익 보호주의는 더욱 강하게 대두될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공약에는 방위비 분담금 재논의, 또 주한 미군 철수 등이 들어있어서 우리의 그 안보 환경에도 아주 격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국내 문제에 매몰돼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루속히 여야가 함께 중지를 모아 현 전국의 혼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국가의 밝은 내일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예. 인사 올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민의당 최이배 의원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국민의당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모두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노를 같이 하겠습니다. 광화문 12일 집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 청와대, 새누리당에 계속 요구합니다. 대통령은 탈당을 하시고 영수회담을 추진하시고 정권을 이양하는 합의총리를 세우시고 중립내각을 만들고 검찰 수사와
별도 특검을 받으시고 우병우, 최순실과 관련된 인적 청산을 하시고 최순실 일가가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들을 환수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노력 하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다면 앞으로의 헌정의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들의 불안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예결산 논의, 입법과제, 특히나 민생과 관련된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구조조정 문제, 또한 성과연봉제 오늘 논의한 내용들 국회에서 열심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새누리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며 국민당이 주도적으로 이번 문제를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 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의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오늘 토론회는 이제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각 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네 분의 토론자께서 각 당의 입장과 또 전국에 대한 해법, 또 수습 방안, 그리고 경제의 어떤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까지를 논의를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각 정당별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난국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을 테고, 이번 토론을 통해서 또 하나 좋은 뜻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사회자로서 개인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년도 제2차 정당정책 토론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